태신그룹 회장 차남 강태수. 아버지의 낡은 가방에서 나온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는 고급 양복을 입고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까지 보였죠.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재벌가 아들이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드님이신가요? 환자분이 공장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는 분이었거든요. 응급실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건넨 수납 고지서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헌납금만 300만 원이라니. 당장 제 통장엔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3일 안에 나머지 금액 내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병실로 옮겨진 아버지 곁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늘 들고 다니시던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30년 넘게 사용하신 건지 가죽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안쪽 지퍼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글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지금과는 너무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하게 살아오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손에 든 사진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늘 우산을 저한테만 씌워주시고 비를 맞으셨죠? 아빠는 괜찮아. 우리 아들만 안 아프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팀장님께는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정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죠. 여기서 아버지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1990년대 경제신문을 찾아달라고 사서에게 부탁했어요. 태신그룹 관련 기사를 찾으시는 건가요? 네, 1994년 전후 기사요. 낡은 필름을 기계에 넣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1994년 10월 23일자 경제신문 1면에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신그룹 회장 차남 강태수 돌연 사퇴 후 행방불명.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시 29이었던 아버지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다는 내용이었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같은 달 다른 기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또 다른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태신그룹 비자금 의혹 제기, 내부 고발 소동, 익명의 내부자가 회사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 했다는 기사였어요. 설마 그게 아버지였을까요?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기사에는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고발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도서관은 나와 아버지 친구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도 아저씨는 아버지가 공장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아시는 분이었죠. 아저씨, 저 지민이에요.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아버지 과거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아저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상도 아저씨를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커피잔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네 아버지는 원래 재벌가 아들이었어.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994년 그때 네 아버지는 태신그룹 경영기획팀 이사였지.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느 날 회사 비자금 조성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 네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주도한 거였지.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아버지는 양심상 그건 묵인할 수 없으셨대요. 검찰에 내부 고발을 하려고 증거 자료를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큰아버지가 눈치를 챘어. 그날 밤 집에 가둬버렸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가족에게 감금당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셨을까요? 가족회의가 열렸어. 내 큰아버지는 동생을 배신자라고 몰아붙였지. 할아버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만 다물면 용서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지.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를 포기하고 사는 건 죽은 것과 같다고 하셨어. 결국 모든 재산 상속권이랑 회사 지분 포기각서를 쓰셨어. 아저씨의 눈가가 더 붉어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임신 중이셨는데도 서울을 떠나셨지. 그때 내가 이 동네 공장 일용직 자리를 구해드렸어. 그 일용직이 지금까지 30년이나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희생 끝에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뒤따르는 비서 2명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명품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태수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강태진이요. 환자의 형이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큰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두 형제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쪽은 명품 시계의 맞춤 정장이었고 한쪽은 낡은 병원복을 입고 계셨죠. 그 대조가 너무 슬펐어요. 오랜만이구나, 태수야. 큰아버지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존댓말로 대답하셨어요. 형제끼리 존댓말을 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30년 전 그 일 말이야. 큰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너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 참고인 소환이 임박했지.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거 일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줘. 그럼 병원비 전액에 평생 매달 500만 원씩 주겠어. 큰아버지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면 저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나가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큰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셨죠. 그 모습이 너무 떳떳해 보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틀 뒤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탐사보도 기자 이기철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사양합니다. 30년 동안 침묵하셨던 분이 쉽게 마음을 열 리 없었죠. 하지만 이기철 기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만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아버지가 서류를 펼치시는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신그룹의 최근 비리 증거 자료였죠. 3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했습니다.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있으면 이 비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결단에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의 그 용기가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병실에 양복 입은 변호사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수 씨, 근거 없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신그룹은 법률팀이 50명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다른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소송비만 수억 원이 들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반전 결말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르겠어요. 변호사들이 나간 뒤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하구나, 지민아. 아니요, 아빠. 아빠는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병원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 둘이 저를 따라왔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누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원찰이 출동해서야 그들이 멈췄습니다.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했어요. 일주일 뒤 이기철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 톱 기사로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30년 묵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태신그룹 30년간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전 임원 양심 고백. 기사에는 아버지의 증언과 1994년 불법 회계 장부 사본이 실렸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세탁 증거도 함께 공개됐죠. 드디어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TV에서 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검찰이 태신그룹 본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큰아버지의 자택도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죠. 30년 전 아버지를 쫓아낸 그 저택이었어요. 금융당국이 태신그룹 해외 계좌 동결에 나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이 걸렸구나.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오후에 큰아버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정치적 음해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땀을 흘리며 당황하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태신그룹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목청을 높였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벌 특혜 근절하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죠.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사흘 뒤 뉴스 속보가 또 떴습니다. 검찰 강패진 전 태신그룹 전무 구속영장 청구.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였어요. 다음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달 뒤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으로 향하셨어요. 조사실에서 하루 종일 진술하시는 아버지를 복도에서 기다렸죠. 저녁 무렵 나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했습니다. 다 끝났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2달 뒤 아버지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으신 아버지는 또박또박 증언하셨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셨던 진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의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아버지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아버지의 어깨가 이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태신그룹에는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회장이 사퇴하고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게 정리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만에 외식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고르겠어요. 어머니가 평소답지 않게 고급 한정 식당을 선택하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새로웠어요. 밥상이 차려지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당신이 그 결정 내렸을 때 안 무서웠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당신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후회 안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두 분의 손을 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지민아, 아빠는 가난했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가 진짜 부자예요. 돈보다 귀한 걸 저한테 물려주셨잖아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기철 기자님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셨다고 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이 빛을 받는 순간이었죠. 1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공장 일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을 차리셨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게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됐죠. 매달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면 아버지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네가 건강한 게 최고야. 돈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태신그룹 과징금 중 일부를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놀라웠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이 돈 전액 소년소녀 가장 지원재단에 기부할 거야.
아빠, 그래도 조금은 쓰세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단다. 아버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정의를 지킨 게 가장 큰 재산이야. 지역신문에서 이 소식을 기사로 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슈퍼에 들러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웃으셨죠. 저도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태신그룹은 새 경영진 아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명 경영을 선언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섰어요. 교도소에 있는 큰아버지도 반성문을 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변화는 늦었지만 시작됐어요. 이제 저는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얼마 전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야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치를 생각했어요. 가난했지만 떳떳했던 30년. 그게 우리 가족이 받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죠.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 제가 이제는 그 정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